저는 미션 코칭 연구소에서 지향발전센터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성상 선교사입니다. 이번 제2기회 시니어 선교사 대회는 한국감리교회 선교신학 정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오랜 시간 선교 현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또 감리교 본부에서 행정 분야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을 여기 출연자로 모셔서 함께 대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본인의 소개와 또 간단한 사역을 좀 소개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꼭 이 자리가 CTS 대담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본부 선교국에서 선교사 관리부에서 일하고 있는 김영주 목사입니다. 필리핀에서 10년간 선교 사역을 하고 숭의교에 들어와서 또 세계 선교 훈련원도 한 10년간 일을 하다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늘 자리에 온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선교 현장의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본부에 사역하시는 우리 김영주 부장님이십니다. 예, 현재 멕시코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우현 선교사입니다. 감리교 본부 선교국 초대 해외 선교부장으로 일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함께 감리교 신학 정립을 위해서 함께 만나서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모건대학교에 담임을 하고 있고 또 모건대학 신학과에서 선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홍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장성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이번 주제인 한국감리교회의 선교신학 정립, 이 주제 토론을 시작하면서 제목에 담긴 의미와 그 용어 정리부터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홍관 교수님께서 좀 말씀을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이 감리교 선교 신학, 과연 한국 교회의 감리교 선교 신학이 정립되었는가, 아주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갈 그런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선교 현장에서 삼자 원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사자 원리, 거기에 자기 신학화하는 것들이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나름 우리 한국 교회, 감리교회가 신학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선교 신학으로 아직 정립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해온 여러 가지 선교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 또 그런 경험들을 선교 현장에 적용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감리교 선교 신학으로 아마 적용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오늘이 뜻깊은 그런 스타팅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합니다. 오늘 우리 주제에 따라서 간단하게 과연 이 선교, 또 선교 신학, 교회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용어를 먼저 정립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 뜻에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사람이 하고 교회가 하고 돈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로서 하나님 행하시는 선교.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선교 공동체가 아닐까. 저는 이 교회에 대한 이 정의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교에 동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교에 동참하는 위임 공동체, 선교 공동체가 교회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 교회가 역사 속에서 선교 활동을 학문적으로 또 성찰하고 또 그래서 교회가 행하는 여러 가지 선교 사역과 선교들을, 성격들을 규정하고 학문적으로 이렇게 규명해 나가는 것이 저는 신학이라고 봅니다. 교회가 행하는 그런 선교 사역들을 규명해 나가는 것이 신학이 아닐까. 그래서 선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서 세계에서 행하는 선교에 대한 동기, 내용, 목적 이런 것들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성찰하고 이론화하는 것이 선교 신학이라,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세계 선교사 파송 제2국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라고 하는 그런 자랑스럽고 역사적인 사건 이면에 우리 선교 신학자들이 서둘러서 이에 걸맞는 신학과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들어서 한국 선교사들에게 들려지는 말이 무대뽀 선교, 무대뽀 선교사 뭐 이런 단어들을 듣게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대뽀, 대뽀라고 하는 말은 그 일본에서 철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본 시대 포르투갈에서 들여온 조총을 가지고 일본 자체 그 춘추 전국 시대였던 그 나라에서 조총을 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겼었는데 조총 없이 전쟁에 나가는 그런 무모함, 대포 없이 전쟁에 나가는 그 무모함을 가리켜서 무대포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용어가 이제 한국의 일제 강점기에 들어오고 그 용어가 지금 한국 선교에 적용된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서둘러서 이 선교 신학을 정립해야 되겠고 아울러 또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감리교회 선교 신학을 정립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선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탁상 신학이 되지 못하고 현장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신학이 정립되어진다고 볼 때 오늘 장성배 교수님을 통해서 한번 선교 신학이 왜 정립돼야 되는지 그 이유나 당위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도표를 그려봤습니다. 보이시나요? 저 뒤에? 네. 신학의 자리매김을 여기쯤 해봤습니다. 소위 신학자이기도 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기독자들이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기독자는 그냥 진공 상태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문화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적 존재인 이 신학자 또는 그 기독자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 중간에 있는 신학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해 있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이해 가능한 방법으로 설명해 주는 소위 인터프리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말씀에 대해서 깊숙하게 들어가겠죠. 도대체 말씀이 무엇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는지, 또한 말씀이 주고 있는 세계관은 어때야 될 것인지, 우리 기독교의 사명은 뭔지, 교회는 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 이해하는 상황조차, 이해하는 과정조차도 문화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자라난 그 세계관과 내가 보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성경에 대해서 깊은 것을 깨달은 후에는 또다시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 자체를 바꿔주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것이 신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소위 말씀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한 부분에서 첫 번째로 신학의 기능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자가 소위 말씀을 이분들에게,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주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위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지에 가서 이 말씀을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해주기 위해서는 상황을 분석해내는 거죠. 소위 선교학이라는 것은 선교 신학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을 분석하는 능력과 또한 거기서 어떤 전략을 도출해내는 그런 능력들이 같이 들어가는 건데, 이 상황 분석을 위해서 저희들이 선교학자로서는 이제 양적, 질적 조사 방법론이라든지 문화인류학적 조사 방법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 방법론들을 사용해 보기도 하고, 지역 조사 방법론이라든지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쨌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독자는 이 두 가지와 대화하는 가운데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존재 방식을 갖게 됩니다. 소위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지 하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생각하고 믿어지면 그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과 삶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렇다면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죠. 신학이 바뀌면 전략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둘은 또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신학, 소위 이 상황에 타당한 신학이 형성될수록 전략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
하는 생각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짧은 시간이니까 첫 번째는 신학이라는 것을 정립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말씀을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하다. 두 번째, 상황에 대답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만들기 위해서 선교신학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행동과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선교신학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 면에서 선교신학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스타프 바르넥은 선교란 비기독교 세계의 교회를 설립하기 위한 복음 전파이다 그런 말씀을 했고, 특별히 지금 장성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culture, contextualization, 상황화 문제, 문화 문제에 대한 중요한 주제를 다뤄주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현대 교회 성장학자인 맥가브런 박사가 다음과 같이 선교에 대해서 정의를 했죠.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복음을 들고 문화의 경계를 넘는 것이며, 또한 사람들을 권하여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해서 그의 교회의 책임적인 회원이 되게 만드는 것, 또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전도와 사회 정의를 위한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지금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멕시코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유현 선교사님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 감리교회 선교신학 정립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한국 감리교회 선교 초창기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 유현 목사님께 좀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가 선교소를 나가던 1990년, 1990년 아주 저희 때까지, 지금 요거 세대 구분을 아직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정의를 내려봐야겠습니다만, 저희 이제 15년 이상 된 시니어들은 대부분 우리 유현 목사님의 손을 거쳐서 서류가 작성돼서 태어나서 선교지로 나온 사람들의 세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감리교 선교 초창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리교 해외 선교가 일찍이 시작됐죠. 제일 먼저는 1903년도에 그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이민 가면서 그 인천에 있는 내리교회 홍승아 전도사님이 처음 시작한 걸로 비롯해서 1964년도에 그 이화여대 학생으로 있을 때 전재옥 지금 이제 교수님 이미 은퇴를 하셨습니다만은, 그분이 감리교의 이제 그 선교를 파키스탄에 파송받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잘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1965년도에 저 남미 볼리비아의 장봉근 목사님께서 그 의료 부인과 함께 의료 선교를 시작함으로 해서 남미 선교가 문을 열게 되었고, 그 다음에가 1971년도에 일본의 그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한 이성주 목사님 파송이 되고, 72년도에는 그 사라왁주에 있는 그 브루나이 이문빈 목사님이 시작을 했고, 그 뒤로 해서 어쨌든 그 한국 감리교회 해외 선교가 일단 물꼬를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0년대 그 교회 기도원 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70년대 교회 성장과 더불어 그 경제적인 그런 그 경제 성장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 한국 교회가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 그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밑바탕을 구축하는 그런 그 이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 한국 감리교회에도 해외 쪽에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5년도 중반부터 좀 활기 있게 시작된 감리교회가 시작됨으로 해서 지금 약 한 사반세기 약 25년이 이렇게 지나오는 동안에 굉장히 그 우리 감리교 해외 선교부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생각되는 것은 욥기 8장 7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는군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바로 우리 감리교 해외 선교가 시작은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25년이 거의 지난 이 마당에서 보면 1000명에 가까운 선교사가 파송이 되고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초창기에는 모든 것이 다 열악했고 또 미진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우선 실무자 자신부터도 선교의 전문가적인 어떤 훈련이라든지 또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일단 교단 본부의 부름을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그때 당시에 그 선교에 대한 그 정보가 굉장히 부족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그 먼저 나간 그 선교사들의 그런 그 선교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선교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파송받은 선교사들이 선교 편지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동반자 선교, 파트너십 인 미션, 동반자적인 이런 선교의 그 마인드를 갖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제일 그때 한참 그 선교 열정이 80년대 중반에서부터 시작해서 80년대 후반 90년대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그 해외 선교가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보이는 그 교회당 건축, 해외 선교지의 교회당 건축의 붐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수많은 그 교회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그런 보이는 그 하드웨어로서의 교회당과 이런 센터 건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또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한결같은 그 바람은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자기들의 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 해서 현지 지도자 양성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쪽에 포커스를 좀 둬야 된다 해서 어쨌든 소프트웨어로서 그 현지 지도자 양성 차원에서 또 세미나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신학교 교육을 통해서 현지 양성을 해나갔던 그러한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 선교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는 우선 그 해외 선교에 대한 정보의 부재 가운데서 이 선교사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사실이고 또 이 해외 선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그 아픔,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어루만져 주지 못했던 그런 그 안타까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선교사들을 그 요청은 많이 하는데 갈 사람들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송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 90년대 초반에서는 그 신학교 각 3개 신학대학에서 그 배출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적기 때문에 이 많은 그 학생들이 그 출구를 좀 열어줘야 되는데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또 해외 선교로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해외 쪽에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아주 초창기에 우리 감리교 선교 분야에 아주 아주 아무것도 없던 그런 시절에서 이제 설계를 그리고 또 감리교 선교국의 선교국이 아직 없지만 선교국에서 선교사들을 케어하고 서포팅하고 훈련시키는 그러한 제도도 없던 시절에 선교사들은 먼저 나가서 일을 하고 이제 그것을 다시 팔로우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김영재 부장님? 현재 그 감리교 본부의 상황, 어떤 부서들이 있으며 어떠한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고 어떠한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우영 목사님 말씀 잘해 주셨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지난 이제 1996년 WMC 대회를 이제 한국광림교회에서 유치하면서 그 이전에 그 선교에 대한 선교 자원들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개교회가 2000년 이전에는 너도 나도 선교사 많이 보내기 운동처럼 교단별로 쏟아붓기 시작한 그런 선교 열정이 그만큼 이제 한국 교회 성장과 함께 또 한국 경제와 함께 그렇게 큰 그 세계 2위라고 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만큼 선교사 파송 숫자가 이렇게 증가 추세를 가진 그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감리교회가 한국 감리교회와 함께 네트워크를 하면서 동반자 역할을 하며 세계 교회를 일으키자. 그랬을 때에 이미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에 있어서 세계 선교의 한 중심에 와 있다. 이제는 위상을 극대화시키는 때가 왔다. 그러는 가운데 21세기의 하나의 조류라고 본다면은 동반자 파트너십 인 미션에서 이제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쌍방의 협력 선교다, 네트워킹을 통한 선교다. 그러한 것을 조류를 가지고 우리 한국 감리교회도 기본적으로 선교사 한 사람만이 가서 선교는 감당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신학교와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를 파송한 후원 교회 그리고 선교지 교회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본부 선교국이 서로 원활하게 네트워크 할 때에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어떤 목적과 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 감리교회 본부는 지금 선교사를 지원하고 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개교에서 선교 자원이 발굴되고 또 그로 하여금 선교사가 되는 과정 절차를 밟게 해주고 그리고 그가 선교지에 나가서 이제 온 필드 됐을 때에 그때에 이 본부가 그로 하여금 인적 자원이 그 자원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일과 그리고 또 그로 하여금 그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려면은 아무래도 영적인 내적 능력,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덕성까지 겸비해서 세계 속에 한국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선교 역할, 선교사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본부가 책임지고 가야 되는 일이다.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에서 선교사를 어떻게 지원하고 또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그 속에서 세계 선교에서 위상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멤버 케어라고 말을 많이 하듯이 우리가 관리 정책, 선교사 개인에 대한 행정, 인사권, 인사에 관련된 그런 업무를 보는가 하면은 또 선교지 그 필드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고 어느 지역에 적소한 그런 특별한 탤런트가 있는 선교사들을 요구를 할 경우에 그곳에 파송할 수 있는 선교지 개발과 파송 정책 차원에서 또 일을 도모하고 있고요. 선교사 개인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은 재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에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고 가정에 대한 것, 가정이라는 건 이제 MK를 말씀드린 거겠죠. 그리고 또 그 개인의 어떤 건강 문제, 복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선교사를 지원하고 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서포트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선교의 모든 어떤 사역을 협력하는 후방에서 포를 쏘다시피 하고 있는 후원교회 또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가 선교사들 잘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본부가 나서서 선교사를 PR을 해주고 또 그러하여금 그 또 후원교회가 끊어지지 않고 장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관리 차원에서 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영주 우리 선교사 관리부장님이신데 선교사 관리가 뭐냐, 선교사 관리 대상이냐, 무슨 뭐 부실 기업이냐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부 그 관리라고 하는 이름을 좀 지원부대라든지 아니면 요즘 영어를 많이 사용하니까 토탈 케어 팀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 선교가 발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누가 이것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차원이 아니고 더 나은 선교, 더 나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 이유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한국교회 최초로 1902년도에 우리 인천 내립교에서 홍승화 선교사를 하와이에 선교사를 보낸 아주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금 숫자 대비로 볼 때 타 교단 아니면 타 선교단체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숫자라고 보기에는 그때 그 자랑스럽던 그 모습 또한 우리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1961년도에 이화여자대학교의 후원으로 중부연회에서 파송받은 전재옥, 조성자, 김은자 이 평신도 선교사들을 파키스탄에서 파송하면서 본격적인 선교를 파송하고 또 선교 100주년을 맞은 1984년 이후부터 선교 2세기를 맞이해서 오늘에 이르는 대선교 폭발 시대로 이렇게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허버트 케인이 선교를 영혼 구원과 사회 봉사로 해석하면서 양자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복음주의는 선교를 전도와 동일시하며 영혼 구원을 잘하지만 다른 활동에 대해서는 좀 느리다. 또 반면에 자유주의자들은 사회 봉사에 대해서는 잘하지만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다.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외친 웨슬리 목사님의 선교 정신을 이어받아서 받은 선교 중심적인 교회라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 감리교회는 복음 전도와 사회 봉사, 사회 구원, 사회 개혁 이러한 그 두 가지 사회 성화 이 두 가지 차원에서 균형 잡힌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복음주의적 선교신학과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을 함께 아우르는 총체적인 선교, 홀리스틱 미션의 입장에서 선교 활동을 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장 교수님께서 우리 감리교 선교신학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이성선 선교사님께서 다 하셔서 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리교의 강점은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는 그 웨슬리 외침이죠. 소위 교회 안에서의 목회가 내 목회가 아니라 나는 노방전도자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세상 소위 복음이 필요로 하는 곳이 나의 목회지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인들을 밖에서부터 끌어들이던 캄 스트럭처에서부터 고 스트럭처로 바뀔 수 있는 가장 성서적으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틀거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김원광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선교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 플러스 인간의 응답 소위 신인 협동설이라고 표현하는 웨슬리의 신학의 특징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 선교에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구원의 단계 웨슬리의 입장에서 선행적 은총, 그다음에 회심, 복음 사건, 그리고 성화, 그리스도의 완전까지 이어지는 그 단계를 놓고 봤을 때 그 전체적인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하면 하나님이 가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먼저 선행적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가 죄된 부분들을 깨닫게 한다든지 또한 도덕적인 기본적인 속성이 생겨난다든지 또한 우리 영성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초기적인 단계가 완성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회심케 하시는 것도 회심케 하시는 성령의 은혜, 그리고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믿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그리고 성화케 하시는 성령의 은혜, 완전케 하시는 성령의 은혜. 그래서 계속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꼭 반대로 뒤집어 놓고 100% 하나님의 역사지만 100% 인간의 응답이다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또한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거룩하게 되려고 스스로를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응답이 같이 간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신인 협동설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일 거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하나 창조적 종합이라고 표현을 해보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모든 요소들이 사실은 모든 교단, 교파 또 흐름들의 가졌던 강점들입니다. 동방교회라든지 개신교회라든지 캐톨릭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성경을 통합으로 보면서 하나의 모습으로 엮었다는 것, 이것은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감리교회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강점입니다. 어떤 것들도 다 하나의 어떤 순서로 통합적으로 볼 수 있었다 하는 얘기죠.
또한 이제 선행적 은총이라고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토착과 신학과 상황화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역사하셨느냐 하는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선행적 은총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간섭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우리가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버리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몸부림치셨다는 것이고 그것들을 소위 fulfillment theory 완성 이론으로 복음이 들어가서 온전히 완전케 하실 수 있다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황화 신학 또 accommodation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감리교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심과 복음 사건 소위 개신교의 강점은 여전히 올더스케이트 이후 그의 체험 속에서도 그랬고 그의 강조점에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 성화와 그리스도의 완전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 성화와 사회적 성화까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개인적 성화는 요즘 입장에서 보면 라이프 스타일 에반젤리즘이라든지 서번트 에반젤리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될 수 있는 개념이 될 것이고 사회적 성화는 이제 소셜 에반젤리즘이라든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전체를 신학화할 때 웨슬리적 신학이 가장 강점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 5년 전에 그 싱가포르 신학대학 트리니티 디알로지컬 세미나리에 앉아서 여러 번 울었어요. 거기 그 트리니티 신학대학의 싱가포르가 도서관이 굉장히 추워가지고 다 겨울옷을 입고 또 여학생들은 기관지가 약하니까 다 훌쩍훌쩍거리는데 저는 기관지가 약해서 훌쩍거린 게 아니었고요.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의 그 일기, 전기, 다이어리, 그분의 워크스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how so proud about I'm a Methodist. 내가 감리교인이라고 하는 내가 요한 웨슬레이의 후예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감격이 되어가지고 막 눈물이 흘렀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또 더 깊이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의 그 삶을 또 들여다보면서 회개의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똑같은 주의 종으로 부름 받았는데 그분은 이렇게 살았는데 나의 삶은 이게 뭔가 그러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린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랑스러운 요한 웨슬레이의 후예 우리 감리교도들입니다. 또 그러한 우리 장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위대한 감리교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21세기를 맞이해서 감리교회 선교 신학 더군다나 특별히 한국 감리교회 선교 신학 앞으로 계속 더 발전되어져 나가야 될 터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김 교수님께서 감리교 선교 신학 발전에 대한 비전을 좀 제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이제 시스템의 문제도 많이 얘기하고 조직의 문제도 많이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은 과연 우리가 존 웨슬리의 스피릿을 가졌는가, 우리 속에 그런 존 웨슬리의 혼을 담고 스피릿을 갖는가, 그런 것들을 과연 교회가 담아내고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담아낼 수 있을까, 굉장히 고심하는 그런 문제들이죠. 저는 이 21세기에 감리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선교를 할 수 있다. 교회다운 교회, 작은 교회, 밴드와 셀을 붙들었던 웨슬리, 그러면서도 철저한 글로벌리제이션, 세계를 품었던 이 두 가지가 가장 웨슬리적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떤 건물이라든가 어떤 예산이나 조직을 가지고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교 공동체로서 그 규모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작은 교회지만 생명력을 가진 그런 교회, 그런 교회고 서로 연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 감리교회가 품어야 될, 철저히 세계를 품으면서도 철저히 내 지역을 중시하는 이런 것이 감리교회의 선교 전략이고 정신이고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감리교 선교 신학이 이제 정립될 때에 우리 한국 감리교 선교 신학자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들이 정례화가 되고
또 오늘처럼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과 또 선교 신학자들이 만나고 또 감리교 선교 신학자가 또 교회사라든가 다른 성서 신학자로 더불어서 이 모든 일들을 고심하면서 일어나게 될 우리 앞으로 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지나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한국 감리교회 선교신학 정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모임을 맞으면서 우리가 속히 감리교 선교신학을 정립해서 우리들 자신부터 우리 먼저 선교지로 나가 있는 선교사 자신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먼저 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앞으로 계속 배출되어질 선교사들에게 바른 나침반을 제공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교신학을 정립하는데 함께해 주신 우리 유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두 신학교 장성배 교수님과 김홍관 교수님 그리고 본부 선교국에서 행정일을 맡고 계신 우리 김영주 부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